반갑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입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안보 연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두 번째 발표를 하네요. 어제 발표는 우주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사이버에 대해서 합니다. 제게는 한 두 가지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어떻게 웃길 것인가, 조크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라는 게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난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저희 회사가 강남인데 강남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발제비가 40만 원인데 벌써 한 4분의 1을 교통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난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제인데 사이버 안보에서 난제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2001년도에 여기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오신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2001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사이버 안보 법제를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5년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여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됐으면 저한테 연구 과제가 없었을 거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난제여서 앞으로 할 일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이버 안보 여러 말씀이 있었고 아까 이혜민 협력관님도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토의할 논의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약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사이버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건가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의 역기능,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으로 같이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시장에 맡겨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서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사이버 공간으로 참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베니핏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약화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각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이 있는데 계속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프리라이더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정한 양의 사이버 안보에 투자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사이버 안보가 개선돼야 되는데 다른 회사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이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이버 문제를 해결하라고 회사에 대해서 강제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안보가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공공재의 역할, 공공재의 역할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이버 공격 위험을 분배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민간의 자율시장에 맡겨뒀더니 안 되더라. 정부가 나섰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도 정부가 개입을 해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국가 배후 해커로부터 우리의 사이버 인프라의 기능을 유지할 건가라는 과제였죠. 난제였죠. 미국의 니스트의 위험에 대한 계량화의 공식을 보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라고 하는 게 threat, multiple vulnerability, multiple consequence의 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은 위협을 어떻게 줄일까,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아니면 결과를 어떻게 최소화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25년 동안 사이버 안보 문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한 일이 2020년을 향한 사이버 안보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어요.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고 AI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지 했는데 그때 사이버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또 위협을 제거하려면
아까 이혜민 그 협력관님 말씀대로 모든 국가를 찾아가서 사이버 범죄 활동을 하거나 국가 배후 해커들 다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을 감소시키자.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서 취약성 분석 평가를 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게 하고 또 결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 회복력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건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 절차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계속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임혜민 우리 협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익 주제 중에 하나가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스트럭처 같은 게 없느냐, 거버넌스 구조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2002년 3년에 저희 그 훈령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를 정비를 했는데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전체적인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관한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NCSC가 있고요. 각 분야별로 또 각 부처별로 그 교육분과, 정보통신분과, 외교, 국방분과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수행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안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는데 이게 영국이 따라한 모델입니다. 영국도 NCSC 모델을 저희 모델을 보고서 따라했었고요. 그때 영국 제가 MI5 갔었고 그다음에 영국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저희 그 모델을 설명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럭처도 만들고 각종 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임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시켰고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통해 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국가 사이버 업무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각종 그 인터넷에 문제되는 그 역기능적 활동들에 대한 대응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가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법에 사이버 안보 이슈가 됐던 것들을 모두 집어넣어가지고 망법이 그냥 그 만능의 보검처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이제 본법을 하자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미국의 PDD 63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민간 부분들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70%를 국가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만들 때 모델이 됐던 PDD 63을 저희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기반보호법 만들었더니 국가에서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또는 그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엄브렐러에 들어가다 보니까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또 기반보호 시설을 지정해달라라는 게 와서 그 내에서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의 증액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요. 전자정보법에서 우리나라의 기관 그 정부망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어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 행위 금지를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반법과 좀 평행하게 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기술보호 관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법제도 많이 정비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보호 활동도 하고 디지털 정보 보호 활동도 하고 기반 보호도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보호도 하고 금융 서비스 보호도 하고 국제 협력을 했습니다. 국제 협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미국과의 뭐 락실드 훈련이라든지 또는 그 동맹국가의 각종 그 사이버 대응 훈련 그리고 CCDCO의 나토 국가들과 그 나토의 그 사이버 공방 그
CCDCO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번역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거기와 그 저희가 비역외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옵저버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정보보호대학원 그다음에 정보 그 학과들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해서 전문가들 육성을 하고 전 정부 그전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고 연구개발은 사실은 재작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타 들어가 가지고 사이버 안보만 해서 그 굉장히 큰 과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R&D 예산 삭감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쉬움을 겪었지만 연구개발 지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제해요. 아직도 우리의 외교 전략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나 또는 그 적성국 경쟁국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인데 저희 연구원에 굉장히 해킹 메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들여다보려고요. 한국의 외교 전략이 뭐고 국가 안보 전략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메일 주의해라, 뭐 해라. 아직까지 제가 사이버 전문가라고 채용이 됐는데 저는 아직 안 당해서 그 같은 동료들로부터 아 그래도 제가 뭘 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방위 기술이라든지 그 방산 산업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관들에 대한 기술 탈취에 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고요. 랜섬웨어 공격은 뭐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저기 협력관님도 잘 지적을 해주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어서 뭐 S보험이라든지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고 그 체킹을 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로 트러스트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하고 N2FS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게 SKT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해본 게 여전히 난제인데 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의 발전 이게 이제 기존의 사회 제도와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난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난제가 사회 국가적으로 내재화되는 단계에 들어오지 않느냐. 난제의 내재화, 난제의 일상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난제를 발생하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일종의 레거시나 아카이브가 생겨나고 그게 하나의 제도화가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추세고 결국은 그 제도화는 난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취약성을 감소한다든지 또는 결과 발생을 줄이는 즉 회복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난제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냥 코로나가 왔는데 이제는 처음엔 난제였는데 그냥 일상 감기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난제라고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난제에 봉착했는가?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게 그 성과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에 매몰된 게 아닌가? 아까 체계를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안보를 바라보는 부처들의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 국가정보원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보 보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Information Assurance라는 말을 써서 이게 통신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센트리 워페어 이런 쪽에서 그 통신 무결성 쪽에서 출발한 용어예요. 근데 과학기술부는 정보 보호라는 말을 썼어요. 그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보 보호라는 말을 썼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게 자기들 주리스딕션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전, 세이프티라는 용어를 막 썼어요. 검찰하고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났는데
각각 개별 기관들이 이거 우리 영역이야.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여러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막고 하나의 그 거버넌스 구조로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어요. 한 20년째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법을 만들어줬을 때 인권을 침해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런 헌정사적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어서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개별 문제 해결에 적합한 그 개별 구체화된 법을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006년도에 옥션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이 굉장히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는 그 분기점이 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이행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negligence, 과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안 조치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최소한의 보안 조치만 한 거예요. 그걸로써 형사 책임을 면탈하려고 했고 민사 책임도 면탈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이버 문제가 점점 일상의 큰 문제가 되면서 법령이 위반되면 평판이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 법령 위반이 있구나. 기업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이탈을 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신고하지 말자. 정보 공유해 주세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연구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전체와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서 맞닥뜨리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 안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한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제는 방산업체, 우주산업업체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가장 거기서 원하는 게 AI 시대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보안 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 북한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유를 함으로써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고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신고하고 협력했을 때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좀 확대하자. 국내 사이버 안보 산업 생태계를 좀 더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해서 작습니다. 근데 SK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사이버 안보 시장도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태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실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기업의 평판이 엄청 그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요. 기업의 평판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LG로 넘어가잖아요. 다른 통신사를 채택하고 이게 실질적인 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보안 시장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될 거고요. 우수 인력의 양성과 유지가 필요한데 가장 큰 우리 여기 그 세종에서 오셨지만 요즘에 그 LG가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LG 연구소가 마곡에 서울에 있기 때문이에요. 안 내려가려고요. 지방에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유치해서 거기서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최선의 연구 결과를 해서 훌륭한 인력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유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까, 외국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책임과 면책은 강하게 하되 최소한의 그 협력 기회는 줘야 된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배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 보험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도입 논의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형성됐으면 SK 할 때 모든 국민들이, 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일시이익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따르는 그 이게 법학이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 그 배상액 산정하는 부분에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커지면 보험 제도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 평가나 기업 평가할 때 정보보호 역량을 반영하거나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공시할 때 그 기업의 정보보호 인력이 어떻게 구성됐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인력 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한다면 그 인력, 정보보호 인력, 사이버 안보 인력에 대한 전문 인증제도 지금 이제 몇 가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좀 필요하고, 코리안 사이버 시크라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사이버 시기라는 미국의 사이트가 있는데, 필요한 인력과 능력 그리고 그 필요한 인력과 기관 간의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런 그 중개 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 체계를 좀 유연화하고 뭐 지방 파견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주요 인력들이 지방을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의 관제 인력이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그 지방의 주요 인프라들을 보호하는데 한계에 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거를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저 같은 법조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이트해커에서 실제 침투하고 실전 테스트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버 공방 훈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국제 협력, 특히나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해서 개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밀고 있는데 사이버 안보 국제 전문 법원 또는 중재 재판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자. 우리의 그 뛰어난 기술력이 그래도 이 부분에 있고 워낙 많은 침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화해서 나아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 속담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속담 다 아시죠?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스테이크홀더가 많으면 산으로 간대요. 근데 제 아는 미국, 영국 친구들이 가장 한국적인 속담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산으로도 보내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속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사이버 안보 난제 해결해가지고 난제를 해결하는 산으로 보트를 몰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